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얘네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닫지, 번, 스폰지, 얘가 색조를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색조를, 즉 색상을 바꿀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닫지는 밝게 하기, 번은 어둡게 하기, 스폰지는 탈색입니다. 번이 태우다란 뜻이죠. 이미지를 태우니까 까맣게 바뀌는 겁니다. 누르고 있으면 돼요. 여기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뜹니다. 자, 닫지 툴이에요. 닫지는 밝게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터칭을 이렇게 해보죠. 자,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원본입니다. 리터칭한 거예요. 밝아진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닫지 툴을 이용해서 한번 밝게 조절해 보시죠. 이번엔 번 툴입니다. 번 툴은 반대로 어둡게 하기입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다크서클 만들 때 쓰는 거죠. 이렇게 번 툴을 몇 번 리터칭 해보죠. 아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볼까요? 그러면 비교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번 툴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다크서클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다크서클이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스폰지입니다. 자, 스폰지는 탈색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색상을 없애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쭉 빨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원래 여기 입술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리터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색상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색상을 전부 다 빨아들인 겁니다. 자, 어떤가요? 탈색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닫지와 스폰지는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브러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익스프레저라고 하는 값,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브러쉬의 크기, 그 다음에 번툴도 마찬가지예요. 미드톤, 섀도우 톤, 그 다음에 익스프레저. 스폰지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플로우의 값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미지 전체에다가 주고 싶어요. 이미지 전체에다가 밝기를 조절하고 싶어요. 이미지 전체를 어둡게 하고 싶어요. 이미지 전체의 미드톤을 다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명령어가 이제 풀다운 메뉴에 보시면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메뉴 전체가 다 컬러를 수정하는 명령어입니다. 전체 다 컬러를 수정하는 명령어예요. 이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레벨입니다. 레벨과 커브예요. 레벨 있고 그 아래 커브 있죠? 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그러나 레벨과 커브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레벨을 봅니다. 보시면 일단 오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프부터 보죠. 이 그래프를 읽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어두운 쪽이고 여기가 밝은 쪽입니다. 왼쪽은 어두운 쪽, 오른쪽은 밝은 쪽. 즉, 이 이미지에서 어두운 부분, 이렇게 검정색 부분에 통계를 냈더니 이만큼 있더라. 흰색 부분에 통계를 냈더니 이만큼 있더라. 중간 정도, 이 정도 밝기의 톤이 이만큼 분포되어 있더라. 즉, 이 이미지에서 밝고 어두움에 대한 모든 통계를 쭉 그래프로 내는 겁니다. 먼저 오토는 얘를 평준화시키는 겁니다. 평준화시킨 거예요. 밝고 어두움에 대해서 평준화시킨 겁니다. 오토가 이걸 평균화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셋 키, 아니, 알트 키를 누르면 여기 캔슬이 리셋으로 바뀝니다. 바뀌는 거 맞습니까? 자, 리셋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초기화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여기 화살표가 3개가 있을 겁니다. 각각 100% 블랙, 그러니까 어두운 쪽, 100% 화이트, 그 다음 중간, 미드, 즉 화이트 톤, 미드 톤, 블랙 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영역이 바뀌게 됩니다. 이만큼이 100% 화이트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밝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어두운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섀도우 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섀도우로 들어갑니다. 그림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와 같이 어두워집니다. 여긴 미드톤이에요. 자, 미드톤을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만큼의 영역이 늘어났죠. 하이라이트 톤의 영역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밝아지게 돼요. 반대로 미드톤을 오른쪽으로 밀면 섀도우 톤의 영역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어두워지게 돼요. 이렇게요. 이거 숫자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숫자로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밝기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밝기만 이렇게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비값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미드톤을 움직여 버리면 대비 효과가 일어나니까 대비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이미지 전체에.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엔 아웃풋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색이 100% 섀도우란 뜻입니다. 이렇게 색상을 옮겨버리면 여기 있는 색상이 100%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색상이 요 위에 색상이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100% 섀도우니까 이미지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색상을 낮춰봤습니다. 여기가 100%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어두워진 거죠. 색상 자체가. 그래서 이미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너무 밝으면 하이라이트를 조절하고 미드톤을 조절해서 적당한 밝기 값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미지를 불러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겠죠. 이런 색상에서 이런 색상으로. 전체적으로 색상이 보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역시 이번에는 이미지 메뉴의 커브입니다. 레벨도 많이 쓰지만 여기는 커브도 많이 써요. 여기 흐리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죠? 레벨이 똑같아요. 이 아래쪽이 인풋, 이 위쪽이 아웃풋입니다. 다시 말하면 섀도우 톤의 영역, 하이라이트 톤의 영역, 그 다음에 섀도우의 밝기, 하이라이트의 밝기. 여기 있는 각각에 있는 포인트를 붙잡아서 움직이셔도 되고, 네, 이렇게 붙잡아서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거의 레벨하고 비슷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 곡선에다가 점을 추가할 수 있어요.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옵션. 중간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커브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섀도우 톤은 최대한 억제하다가 하이라이트 톤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섀도우 톤이 작아지죠. 자, 그래서 밝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밝은 부분은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밝게. 네. 이렇게 포인트를 조절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커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레벨은 그냥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맞춘다면 커브는 곡선을 그려서 내가 이걸 맞출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Alt키 누르면 리셋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들 많이 작업해요. 아트 같은 데 보면 이런 크롬 아트 보셨을 거예요. 크롬 질감이 나는 아트. 이런 식으로 크롬 질감 아트를 커브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조절해 보실까요? 여기 있는 펜슬을 이용하면은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조절하는 건데, 이건 아무래도 조금 어렵고요. 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밝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억누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밝기 값을 이렇게 빨리 조절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좀 많이 쓰는 게 휴 세츄레이션입니다. 채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휴 값을 움직이면 이렇게 색상이 채도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종종 써요. 세츄레이션 채도입니다. 채도가 낮고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채도가 없다는 얘기는 흑백 사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채도가 높다는 얘기는 포스터 컬러처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밋밋해요. 색감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채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라이트니스는 밝기죠. 밝고 어둡기. 자,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다음 또 보시죠. 자, 인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색상 반전시키기. 이렇게 색상 반전이요. 검정색은 하얗게, 하얀색은 까맣게. 자, 서로 반대가 되는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인버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미지를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자, 마큐를 이용해서 선택할 건데요. 자, 라쏘입니다. 라쏘에 보면 패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안티알레스라는 값이 있어요. 셀렉션에는 패더와 안티알레스라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패더와 안티알레스라는 값 두 개가 존재해요.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안티알레스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안티알레스를 켜고 원을 그린 것과 안티알레스를 끄고 원을 그린 것과, 자, 두 군데다가 색칠을 했습니다. 차이점 보이시죠? 이렇게 경계와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 알리아스를 방해해주는, 즉 왼쪽처럼,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 알리아스. 자, 여러분들도 안티알레스를 체크해야 하고 하나 색칠해보고 끄고 한번 색칠해 보시죠. 자, 또 하나를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전면색으로 색칠해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백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배경색으로 색칠이 됩니다. Alt 백스페이스,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라쏘 툴이나 혹은 마큐 툴에 보시면 패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패더가 현재 0이에요. 얘 말고 얘로 해봅시다. 색칠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번엔 패더를 5로 줬습니다. 5로 주고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전면색을 치웠습니다. 자,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이렇게 스무스해졌죠. 안티알레스하고는 다르게 선택되어 있는 경계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걸 패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패더 값을 한번 주고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이마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데 여기에 경계가 또렷이 있나요? 아니,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 눈동자는 경계가 뚜렷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는 패더 값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략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선택이 됐죠. 자, 이러고 나서 닷지 툴을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부드럽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꺼볼까요? 어떤가요? 부드럽게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경계가 없이, 만약에 패더가 없다면 경계가 또렷하게 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이렇게 경계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조절해 보실까요? 자, 근데 이렇게 눈동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눈동자 같은 경우는 패더 값을 크게 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패더 값을 0으로 주거나 1로 줍니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브러쉬 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럽게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죠. 패더 값을 주면 경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닷지 툴을 이용해서 이제 밝고 어둡기에 대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죠. 어두운 부분은 혹은 밝은 부분은 전반적인 건 레벨이나 커브로 조절한다면 이렇게 부분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닷지나 커브 툴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과제물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사진을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시고 색상을 또 어저께처럼 한번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보통 이렇게 손도면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불러들여서 혹은 캐드 도면들을 불러들여서 여기에다가 색상을 입히게 됩니다. 재질을 입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해요. 인터넷에서 이제 제가 얘를 하나 얻어왔는데 보시면 그림이 얼룩덜룩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지워야 되겠고, 그죠? 자, 레벨로 해볼까요? 레벨에 설명하지 않은 게 바로 여기 스포이드입니다. 자, 스포이드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레벨 하얗게 내가 선택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바꿔주세요. 내가 선택한 영역을 섀도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로 바꿔주세요. 섀도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가 이제 미드톤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색상이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자, 이미지 메뉴에 보면 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드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림, 그러니까 사진 혹은 이미지를 구성하는 이미지가 지닌 사진이 지닌 혹은 그림이 지닌 색상을 표현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색상 체계가 있는데 기본값은 RGB 컬러예요.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해서 색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프린터는 어떨까요? 출력하는 프린터는 레드, 그린, 블루를 출력하나요? 아니죠. CMYK로 출력해야죠. 그러니까 출력용으로는 이렇게 CMYK로 색상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CMYK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색상 보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컬러. 인덱스 컬러 그러면 전체 색이 256 컬러로 바뀌는 거죠. 보이시나요? 256 컬러일 때, 그 다음에 RGB 컬러일 때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회색톤. 회색톤으로 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 메뉴에 보면 뭐 오토톤도 있고 오토 컨트라스트, 오토 컬러 있습니다. 자동으로 색상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여기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이미지 로테이션, 트림, 두플리케이트.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은 얘네들입니다.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원래 오리진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와 해상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6이 아니라 2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하이트도 같이 바뀌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쇠사슬이 잠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이제는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OK 눌러주면 이미지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캔버스 크기입니다. 이 캔버스 크기는 이미지 크기하고는 달라요. 캔버스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화지잖아요. 도화지가 있고 그 안에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면 캔버스 크기가 같이 조절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캔버스 사이즈만 조절이 됩니다. 이미지가 같이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절되는 방향이 이렇습니다. 이거 방향 눌러주면 이와 같이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3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캔버스가 바깥쪽으로 커진 거 보이시나요? 테두리가 만들어졌죠? 다시 볼까요? 자, 15에 15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캔버스 크기가 이미지보다 작아집니다. 이미지 자를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프로세스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미지가 잘린 거 보이시나요? 캔버스 사이즈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미지 로테이션이네요. 이미지를 회전시킬 때 씁니다. 180도 회전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혹은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혹은 내가 각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혹은 자, 플립 캔버스 호리젠탈, 플립 캔버스 버티컬. 수평으로 플립하기, 뒤집기. 버티컬, 수직으로 뒤집기. 뒤집어진 거 맞나요?
사요. 이렇게 좌우 반전이나 상하 반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트림이네요. 자르기. 이 트림 말고 크롭을 조금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다시 활성화 보면 크롭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자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패더 값 0으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이 마큐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크롭. 그러면 원하는 만큼 이미지가 잘리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큐 툴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은요, 마큐 툴에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시면 스타일을 보시면 노멀이 있고 픽스 레이소가 있고 픽스 사이즈가 있습니다. 픽스 레이소를 누르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됩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사이즈가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1대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대2로 이와 같이 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5입니다. 그러면 1대1.5로 이렇게 고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율을 고정시키는 걸 말하고, 픽스 사이즈는 아예 크기를 고정하는 겁니다. 150픽셀에 뭐 200픽셀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고정시킬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증명사진의 경우 증명사진이 가로가 3.5cm에 세로가 4.5cm예요. 그러면 픽스 레이소를 가로가 3.5에 세로가 4.5 그리고 쭉 드래그 적당히 위치 맞춰주면 적당히 위치 맞춰주고 그 다음에 크롭 그러면 증명사진 된 것 이해되시나요? 사진을 찍더라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찍게 되잖아요. 그러면 증명사진 같은 거 이렇게 증명사진이나 반명한 사진 같은 경우 그 크기를 먼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픽스 레이소를 이용해서 크롭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에서 여기서 조절하는 거죠. 여기 300dpi로 조절하고 3.5에 4.5 그러면 얘가 증명사진 사이즈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두플리케이트는 하나 더 복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도면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복제하는 것 두플리케이트.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과제물과 함께 볼 게 있는데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합성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워주세요 1번 있습니다. 오픈해 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는 스탬프 툴입니다. 여기 스탬프 툴이요. 복제 툴입니다. 복제하기란 툴인데 자, 스탬프 툴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스탬프 툴을 이용한 다음에 자, 복제하고자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요 구조물을 여기다가 복제해 놓고 싶어요. 자, Alt 키를 누릅니다. 복제하고자 할 대상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Alt 키 떼고 그 다음 복제할 위치에서부터 드래그.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구조물이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작업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여기 있는 부표를 좀 지우고 싶어요. 그럼 스탬프 툴을 이용하는 거죠.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Alt 키를 누르고 복제할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드래그 시작. 그러면 어떤가요? 깔끔하게 싹 지워졌나요? 다시요. 여기 배가 있네요. Alt 키 누르고 클릭, 복제 시작, 드래그. 근데 무한정 드래그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꿔야 됩니다.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그러면 여기 있던 배가 싹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지워보시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제해서 이 사람을 지우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스탬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보시면 물결의 방향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 물결의 결대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붓터치가 남아요.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파시티도 적당히 조절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결이 남잖아요. 복제하고 나면 이렇게 결이 남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파시티로 적당히 이렇게 리터칭을 해 주셔야 결이 안 남겠죠.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파시티 아니 결국은 얘는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탬프 툴은 결국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 번 리터칭을 해서 이제 한번 감춰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싹 지워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잘 지워지나요? 자, 보시면은 이런 라인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렇게 라인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는 알 수 없어요. 정보를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정보를 몰라요. 그려야 되는 거죠.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하면 이제 라인을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복제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되게 많이, 아주 많이 클릭하셔서 작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작업해야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자, 마큐 툴로 영역을 지정합니다. 자, 마큐 툴로 영역을 지정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마큐 툴로 지정을 한 다음에 레이어 잘 확인하고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그러면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에 이만큼 지정을 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동 툴로 드래그. 자,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갖다 놓는 건 좋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런데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남는단 말이죠.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남아요. 이걸 지우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지우개 툴이에요. 지우개 툴에서 오파시티를 낮추고, 자, 지워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마치 그럴싸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많이도 아니죠? 네, 이렇게 조금씩만 리터칭을 해주면 다시 금방 작업이 되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하면 금방 리터칭이 끝나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어를 지우고, 자, 똑같이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어요. 레이어도 맞췄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마스크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예요. 레이어 마스크라고 합니다. 레이어에만 추가되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눌러주면 이와 같이 마스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8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가 이번엔 레이어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1 바뀝니다. 타이틀이 바뀌어요. 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면 테두리가 마스크로 들어오죠. 마스크가 뜹니다. 타이틀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레이어를 클릭하면 테두리가 레이어로 들어오고 타이틀도 레이어로 바뀝니다. 어디다 작업하느냐 이거죠. 자, 마스크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마스크는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검정색 또는 흰색을 칠하는 거예요.
자, 검정색을 칠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투명해집니다. 자, 오파시티를 높이고 뭐지? 너무 어리죠? 자, 이미지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미지가 투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완전 다 투명하게 됐네요. 다시요. 흰색을 칠하면 원래 이미지가 이와 같이 복원이 됩니다. 검정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투명해지고 흰색을 칠하면 이미지가 다시 불투명해집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흰색을 칠하거나 검정색을 칠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 합성이 들어가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바로 이 레이어예요. 레이어를 이용한 작업들을 많이 하겠죠.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역시 작업을 계속 해주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응용해서 사용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써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더 복사해 와도 상관없는 거죠. 더 크게 복사해야 되는 거죠. 자, 마큐 툴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그 다음 마큐 툴을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만큼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냥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그냥 복제예요. 복제해서 여기다 덮어 씌워 버리는 겁니다. 레이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덮어 씌운 거예요.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방법도 많이 써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을 보실까요? 레이어를 복사를 할 겁니다.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다 갖다 놓는 겁니다. 뉴 레이어를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복제가 일어나요. 자, 영역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하고 Alt 키 누르고 이동. 자, 그러면 지워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이동 툴을 선택하고, 자, 그 다음 Alt 키 누르고 이동. 그러면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이동 툴을 마큐 툴로 선택을 하고 이동 툴로 이동. 다시 자, 마큐 툴을 선택하고 이동 툴로 이동. 다시 마큐 툴을 선택하고 이동 툴로 복사. 그러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스탬프 툴로 다시 한번 리터칭 하는 겁니다.
조금씩 리터칭을 해주면 영역 작게 해가지고 오파시티 낮게 하고 그리고 리터칭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싹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공유 폴더에 보시면 첫 번째 매핑 소스가 있고 두 번째 매핑 소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면 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다양한 맵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맵들이 좀 들어 있어요. 자, 뭐 올드우드, 뭐 오래된 그런 뜻이죠. 자, 이런. 그래서 찾아보시면 뭐 여러 종류의 질감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들이 이렇게 쭉 들어 있어요. 자, 제가 우드를, 나무를 여기다가 가져와 보죠. 자, 나무 말고 우드. 네, 무늬목으로 보면 되겠네요. 무늬 혹은 무늬목. 네. 자, 무늬목에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레이어로 들어오고요. 자,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잖아요. 요건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때 깨지지 않는 형태의 이미지를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요. 자,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이와 같이 바로 레이어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여기 프리트랜스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프리트랜스폼, 트랜스폼 둘 다 상관없어요. 보통 프리트랜스폼을 많이 사용합니다. 변형이란 뜻이에요. 크기를 조절하고 회전시키고 모양을 찌그러뜨리고. 자,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합니다. 크기를 조절하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 비율이 일정한. 로테이트를 하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5도 단위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책장이 있잖아요. 책장이 있으니까 이와 같이 책장에 맞추어서 제가 갖다 놨습니다. 저 뒤에 뒷판인 거죠. 이렇게 뒷판에다가 제가 맞춰놓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책장 뒷판, 책장에 여기 뒷판이 되겠죠. 또 하나, 오파시티를 이용하시면 돼요. 오파시티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뒤에 그림이 흐릿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큰. 다큰을 쓰면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이미지가 뒤에 있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저 뒤쪽에 있는 거니까 좀 어두워야 되겠죠. 근데 이 스마트 오브젝트는 얘가 안 돼요. 안 돼요. 에러 납니다. 터치하면 에러가 나요. 이건 뭐냐면 스마트 오브젝트를 레스터화 시키겠습니다. 비트맵으로 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미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였던 게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번트를 쏘셔도 좋고, 아무래도 저 뒤쪽에 있는 장이니까 번투를 써서 어둡게 해놓는 게 옳겠죠. 제가 많이 어둡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자,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는 컨트롤 T예요. 자, 로테이트도 해봤습니다. 위치가 여기와 여기. 그 다음 사이즈를 줄이면 대략 여기겠네요. 이때 여기 포인트를 붙잡고 움직이면, 자, 포인트를 붙잡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디스톨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대로 별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밑으로 또 내려볼까요? 이렇게 포인트대로 이렇게 포인트 따로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가요? 요쪽 면에 대한 나무 이미지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또요. 크기 방향 맞추고, 자, 스케일로 위치도 맞춰주시고, 자, 어떤가요? 그러면 이렇게 앞모습 만들었죠. 자, 레이어에서 클로즈. 자, 레이어에서 자, 터치를 하고, 자, 여기는 좀 밝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밝게.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라데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쪽이 조금 어둡게. 이렇게 리터칭을 조금씩 해줍니다. 그러면 장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할 작업이 바로 이런 작업들인 거예요. 시간은 없고 3D는 그러니까 재질은 입혀 보여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네,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재질 입히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그럼 장롱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노멀로 놓고, 그러면 노멀로 놨기 때문에 밑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자, 얘를 백그라운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이 맨 위에다가 다큰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다 투가 돼서 보이게 돼요. 다큰을 놓으면 이처럼 백그라운드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맨 위에다 올려놓고 다큰을 주는 겁니다. 어두운 것만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작업할 수 있도록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굴까요? 아, 얘네요. 그러면 역시 또 복사해서, 어이구. 자, 위치대로 하나씩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크기도 조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트를 이용해서 이 아래까지 충분히 어둡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얘를 복사해 보죠. 네, 얘를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컨트롤 T, 디스톨트. 자, 위치가 여기. 그 다음 위치는 여기.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닫지 툴. 그러면
선반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반 모양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T, 선반 만들고 다시 또 복사하고, 그리고 다시 컨트롤 T 스케일로, 네, 이렇게 선반 만들어 주시면 네. 그러면 자, 장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를 이만큼 썼습니다. 전체 다 묶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 세 번째 아이콘 그룹, 얘는 이름을 바꿉니다. 장.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똑같이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디스톨트, 그 다음에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책장이 들어가겠죠. 계속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한번 작업을 해 보세요. 자, 밝고 어둠에 대한 값만 조금씩 정리해 주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책상까지도 금방 만들어지죠. 자, 같이 선택해서 그룹 만들어주고 책장 이렇게 만들어주면 투시도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닥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바닥에 관련된 무늬목을 찾아볼까요? 마루가 있네요. 그럼 마루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넣어 보자고요. 자, 근데 마루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장 아래쪽으로. 자, 그 다음에 위치도 맞춰 봅시다. 컨트롤 T. 그 다음 디스톨트. 위치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닥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 벽지도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이름을 다 바꾸세요. 얘는 바닥. 그 다음에 벽지. 여기는 벽지가 되게 촌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뭐 이제 촌스러운 거라도 그냥 일단 써보겠습니다. 자, 촌스러운 벽지라도 제가 일단 써보죠. 자, 그러면 벽지도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벽지까지 싹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벽지는 다시 벽지끼리 그룹을 묶고 바닥 밑으로, 그래야 바닥이 위로 올라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마감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재질을 입히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